당신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재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소개합니다. 고 김주혁 씨 블랙박스 공개. 495 경위는 계속 미국에 빠져 있습니다. 저도 어제 블랙박스 봤는데 급가속은되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미국 총기 난사 초등학교 최소 5명 이상 사망, 5명 이상 사망이죠. 하하, 미국 총기 규제 해야 될 텐데 ARA, American Rifle Association, 미국 총기협회 정치권 로비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세르비아전 1대1 무승부, 신태용호 콜롬비아전은 잘했더니 어제는 또 역시 답답한 플레이 계속 이어졌고요. 자, 네 번째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구속영장 청구. 자, 이명박근혜 정권 9년 걸쳐갖고 역대 국정원장이 모두 다 구속되는 진기록이 나올 것이냐. 아하, 월드컵보다 더 짜릿한 결과가 기대됩니다. 자, 트와이스의 낙낙 똑똑 들으면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1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날도 쌀쌀한데요. 쌀쌀맞게 해야겠어요. 나가보겠습니다. 자, 나가요. 빨리 나가요. 샵 정말요?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뉴스 브리핑인데요. 기자 없이 제가 30분 동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미디어오늘 정상은 기자였습니다. 네. 나가라니까 얼른 소개하래. 네, 자리 잡았으면 예. 엉덩이가 무거워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 무슨 소식이 있을까요? 네, 그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전원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또 이것도 뭐 기록이라면 기록인데, 그 검찰은 14일 그 남재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그 뇌물공여와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갖다 바친 혐의인데요. 그 두 사람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월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그 현금을 떼내서 문고리 3인방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이 이병기 씨인데 이병기 씨도 조사 중에 긴급 체포가 됐어요. 아하. 곧 구속영장이 청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심리 중에 그 이병기 전 원장이 불안 증세를 보여서 체포한 것 같다고 네,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요? 네, 조선일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인됐어요?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보도는 이렇게 확인해야 보도를 돼요. 했으니까. 네. 예. 어쨌건 이병기 전 원장이 검찰이 조사를 하면서 예. 이렇게 물어봤대요. 이병기 전 원장한테. 그 이전에는 월 5천만 원씩 줬는데 왜 이병기 국정원에서는 월 1억씩 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병기 전 원장은 금액을 올려달라는 청와대 요구가 있었다. 어허.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빙고. 그냥 큰건 다 나왔네요. 네, 이미 다 불고 있는 상태여서 네,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여지없이 예. 네, 다 지금 불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 군에 있을 때 이병기는 군 출신 아닌가요? 이병기 국정원장이 군 출신인가요? 아니네요. 이분들은 군에 있으면 주특기가 나팔수였었는데 계속 불어요. 네, 그렇군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불어라.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 박근혜 정부 그 국정원장 3인이 전부 다 구속될 상황이고 예. 뭐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은 이미 구속이 됐죠. 아까 이명박 정부도 전원 구속됐죠. 아니요, 한 명 남아 있어요. 누구요? 김성우 국정원장이 남아 있습니다. 김성호 국정원장이 그만두고 네, 원세훈이 등장을 했죠. 2009년 2월이요. 예. 네, 김성호 2009년 국정원장은 법무부 장관에 있다가 네, 넘어가고. 참여정부 때 예. 법무부 장관 지내시다가 네, 국정원장으로 됐는데 예. 네, 그러고 나서 얼마 마음에 안 있다가 들었죠. 네, 촛불 집회가 나고 막 그러니까 원세훈이 등장을 해서 그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것처럼 네, 온갖 불법 행위들이 자행이 됐습니다. 불어라. 네, 다 불고 있어요 지금. 나팔을 불어라. 예, 참 훌륭한 국정원장들이에요. 예? 네, 국가 민족을 위해서 다 부는 거죠. 아 그렇죠. 뭐 잘못 있으면 불긴 하는데 애초에 잘못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걸. 아니요, 이런 들어가면서 생각도 문을 드네요. 열면서 불어요. 그렇죠, 무슨 철학도 신조도 없는 거예요. 네, 네. 그 뭐 참군인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하던 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휘관을 그냥 불었죠. 네, 거의 들어가자마자 그랬다고 윗선에 하는데. 지시가 있었다. 네, 자, 다음 그렇습니다. 뉴스. 그 임태희 전 이명박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연예인들에 대한 불법 사찰 문건을 직접 보고받았다고 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갈수록 이제 블랙리스트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연루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이죠. 네.
임태희 실장은 뭐 아시겠지만 MB맨으로까지 불리면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최측근 인사로 분류가 됐는데 경향신문은 2011년 7월 무렵에 그 국정원이 작성한 등록금 집회 참가 연예인 신원사항 좌파 연예인의 등록금 불법 시위 참여 제어, MBC 좌편향 출연자 조기 퇴출 확행 등의 문건을 확인한 결과 그 임태희 비서실장과 당시 권재진 민정수석 그리고 박범훈 교육문화수석 등이 문건을 보고받은 내용이 적시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문건을 보면 그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그 반값 등록금 실현 요구를 비롯한 그 정부 비판적 사회 활동을 해오던 배우 김여진 씨, 김규리 씨, 그리고 방송인 김미화 씨, 가수 고 신해철 씨, 그리고 윤도현 씨 등의 연예인들을 강경 좌파로 분류를 하고요. 그 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에 출연 중이거나 출연이 예정된 프로그램에서 하차시키는 등의 공작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반값 등록금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네 공약을 지키라고 하는 게 그 대선 공약이에요? 네, 대선 공약이었죠. 17대 때고 내가 주장했던 건데 그걸 또 가져갔다고 차용을 한 거예요? 그거 하지도 않았잖아, 그러고. 하지도 않았죠. 예. 그래서 뭐 그때 뭐 거짓말 논란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대통령이 뭐 난 뭐 그런 적 없다 뭐.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정봉주가 반값 등록금을 주장했는데 존경한다. 이쯤 됐을 거네요. 뭐 그렇게 되면은 허위사실 유포. 그렇죠. 정봉주를 존경해서 감옥에 보내겠다. 위대한 정치인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네, 위대한 방송인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집에 가요. 정치 방송인이라 그러고 있어. 네,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정상근 기자님 우리 같은 정씨 아니에요. 네, 연관은 없습니다. PD가 오늘 아주 진중하게 쳐다보네. 네. 원래 우리 PD가 그 철씨예요. 졸랑 대는 PD 선생. 아, 그러세요? 전혀 이미지랑은 전혀 다른데요. 예, 다음 뉴스. 네, 그 아울러 원세훈 국정원이 MBC가 준비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 특집 방송에 불방하라 이런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2010년 5월인데요. 그 MBC 시사 매거진 2580 프로그램 아시죠? 네, 거기서 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주기 특집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지방선거를 보름여 앞둔 시점이었는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 참여정부 내각에 참여를 하셨던 그 한명숙 전 총리 그리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각각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출마를 준비하고 있기도 했었거든요. 뭐 사실 그 노 전 대통령 서거 방송과 이 선거가 좀 무관한데 뭐 설령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치면은 이 국정원이란 조직이 MBC에 직접 MBC 임원한테 직접 그 원세훈 원장님 등 우리 원 지휘부에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압력을 넣은 게 오히려 더 심한 선거 개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웃긴 거는 이를 충실히 이행했던 김재철 전 MBC 사장인데요. 김재철 사장은 이 프로그램을 불방시키려고 그 당시 지방선거를 여권대 노무현의 선거로 규정을 한 다음에 그 이번 선거는 노무현의 졸개들이 대거 수도권 전면에 나섰다. 공영방송을 자칭하는 MBC가 선거가 코앞에 왔음에도 대대적인 노무현 특집을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분들 진짜 뇌를 한번 분석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게요. 자, 아니 이런 논리가 이해가 돼요? 잘 통하지 않죠. 잘 통하지 않아서 내부에서도 그렇게 뭐 반발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국정원은 이 방송을 못하게 계속 막으려고 움직였던 정황이 있고 김재철은 간부들에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다 쓰라는 식으로 지시를 했는데 방송은 나갔습니다. 네, 제작진들이 이걸 뚫어낸 거죠. 이런 분들은 머릿속 들여다보면 아무 생각 되지 아무 생각이나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 전에 검사가 김재철 전 사장을 조사를 했을 때 어떻게 기자 PD들을 샌드위치 만들려고 이렇게 보내는 게 좀 모욕적인 행위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김재철 사장이 했던 말이 김재철 전 사장이요. 네, 전 사장이 했던 말이 김재철 씨. 네. 김재철 전 사장이 했던 말이 샌드위치 만들면 재밌다라는 얘기를 해서 어안을 좀 벙벙하게 만들었죠. 징역 가도 재밌는데. 김재철 씨 징역 가세요. 징역 가도 재밌어요. 경험자가 얘기하니까 제가 딱 할 말은 재밌어요. 없네요. 네. 가서 조폭들한테 한 대씩 두들겨 맞고 재밌어요. 네네. 저는 그런 일은 생각인데. 없어요. 그런 일은 없고 징역 가서 꿰면 이게 바느질해도 재밌고요. 뭐 이렇게 뭐 만들어도 재밌고요. 설거지하는 것도 재밌고요. 빨래하는 것도 재밌고 다 재밌어요. 징역 가면. 어쨌건 뭐 지금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이 됐는데 뭐 검찰이 추가로 더 할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오민석 부장판사가 기각시켰죠? 판사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걸 기억하지 못하면 부역자예요? 그냥 단지 기억력이 나쁜 것뿐입니다. 오민석 부장판사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원세훈 국정원장 노무현 대통령 다큐 불방하는 거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어떤 정치 철학가가 이런 얘기했어요. 민심을 거스르는 자 역사의 칼을 맞는다. 누가 한 얘기인 줄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바이 BJ. 아, BJ. 예. BJ 봉주. BJ 비디오 자키 막 이런. 네. 농담이었습니다. 개그가 많이 늘었는데 후진 개그만해요. 아, 그러게요. 여기서 잘 안 먹히네요. 자, 다음 뉴스. 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 해법을 찾기 위해서 다시 한번 수기민주주의 방식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예. 일단 뭐 단기적 대책으로 부동산에 붙은 불을 끄긴 했는데 그 핵심은 부동산 보유세다. 뭐 이런 지적은 계속 있었거든요. 마지막 종착점이 보유세다. 네, 아무래도 집값을 확실하게 잡으려면. 근데 조심스러운 게 뭐 아무래도 노무현 정부 당시에 종합부동산세를 추진을 했다가 정작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분들로부터도 네, 세금 폭탄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말려서 뭐 강하게 좀 비판을 받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하고 뭐 더불어민주당은 이 증세가 그 대부분 국민과 직결되는 사항이라고 하면서 그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했던 것처럼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일단 올해 중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을 시키고요. 예.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해서 뭐 여러 증세 방안을 논의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 특별위원회에서 2019년 세제 개편안을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좀 크리티컬 아주 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기민주주의 한번 좀 던져보는. 네, 뭐 물론 이제 신고리 5,6호기 관련해서 결과를 놓고 아주 아쉽다는 분들도 있고 뭐 예. 그랬지만 일단 뭐 과정 자체는 그럼요. 그동안 이제 보지 못했던 방식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수기민주주의가 좀 확산이 됐으면 하는 우리가 바람이 있고요. 민주주의 하지만 사실 민주주의 실천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사실 좀 어렵죠. 그리고 민주주의를 초중고등학교 때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네, 민주주의는 그것도 그렇습니다. 토론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냥 투표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민주주의라고 예. 그렇게 배웠는데 참 네. 대단한 민족이에요. 민주주의 한 번도 안 배웠는데 촛불 두고 그 민주의 광장으로 나오는 거 보면 네, 정말 그것도 대단한 민족이에요. 촛불뿐만 아니라 뭐 87년까지 넘어가면은 예. 네, 정말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네, 그런 셈인 것 같아요. 왜 87년으로만 넘어가요? 80년 광장으로도 넘어가야 되고 60년 그렇죠. 4.19로도 넘어가야 되고 그렇죠. 4.19도 있었고 1919년 3월 3.1 운동도 3.1 운동으로도 있었고. 넘어가야 네. 되고 그 전에 뭐 없나 역사가 짧았고 여기까지. 네, 어쨌건 유구한 역사가 자, 있습니다. 이훈님 오늘 처음 듣는데 말씀하시는 게 시원시원하시네요. 아니 어디 이민 갔다 오셨어요? 오늘 처음 들어요? 요즘 대세가 정치쇼에 대세가 정치쇼를 듣지 않으면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입에 네. 아니 귀에 가시가 돋친다. 아, 귀가 간지러운 게 그것 때문이었군요. 가시가 돋치면 간지러워요? 네? 아니요. 안 뭐 들었어요? 농담이었습니다. 안 들었어요? 아니, 자주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일하는 그럼 중이라 마지막. 생방은 못 듣지만 마지막. 네, 배우 고 김주혁 씨 부검 결과가 네, 예. 국과수에서 나왔습니다. 어허. 결과를 보면 의아한 점이 좀 많은데요. 그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가 김주혁 씨를 부검한 결과 그 사고 당시 김주혁 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먹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예. 됐습니다. 심장 이상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심근경색이 좀 의심이 됐었는데 그 심장 이상과 관련해서도 그 국과수는 심장 동맥 손상 그리고 혈관 이상, 뭐 염증 등을 발견하지 못해서 어허. 뭐 심장 전도계의 이상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계속 미국으로 빠지네요. 네, 뭐 사망 원인은 머리뼈 골절 등 머리 손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고로 인해서 사망했다라는 예. 거는 좀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이 국과수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신체에 남아 있는 부분으로 그 병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신체적 이상이 없었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네, 신체적 이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차량 결함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에서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바겐이라고 하는 그 차량, 벤츠 차량. 네, 그 블랙박스가 공개가 됐는데 예. 이 보면은 차량이 거의 멈춰 섰거든요. 예. 그러다가 갑자기 차량이 빠르게 앞으로 튀어나가서 그대로 이제 인도로 돌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 저도 봤어요, 어제. 네네. 근데 좀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블랙박스가 그리고 이제 네. 녹음 기능은 꺼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아, 예, 때문에 소리는 안 나왔죠. 예, 그래서 그 기능을 볼 수가 없었는데 원인을 그럼 계속 어떻게 지금 중단하나요? 아니면 계속 찾나요, 원인을? 계속 찾고 있어요. 일단 예. 뭐 차량 결함에 대해서 좀 찾고 있다고 하고, 예. 네, 뭐 다른 신체적 이상이 있었는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이윤 죄송합니다. 이민 간다 하더라도 챙겨 듣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이민 갔냐라고 하는 농담을
개그로 던졌더니 다큐로 받으시네요. 권상부님 61세 남자입니다. 이렇게 속이 시원하게 하는 방송은 없습니다. 예, 노벨 방송상 곧 탈 겁니다. 노벨 방송상이요? 네. 자, 인사하시고요. 끝났어요. 네, 감사했습니다. 가세요 이제 진짜. 네, 가겠습니다. 자, 2부 3변시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2부 3변시대 들어가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1035.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고구려를 대표하는 백성문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은 신라 백자가 통일됐어요. 네. 백자가 먹었어. 박지훈입니다. 예, 김태현 오늘 안 나왔습니다. 네. 김태현 막 반말하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안 나왔습니다. 예. 안 나왔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와 백제 신라 연합군이 싸우지 않도록 나제 동맹이라 그러죠. 나제 동맹. 예. 나제 동맹. 나제 동맹. 네. 자, 그래서 이 심판 보기 위해서 SBS 기자 중에 기자, 참 기자. 이한석 기자 나왔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이한석입니다. 참기의 특징 뭔지 모르시죠? 모르겠는데요. 일단 소환되면 불어요. 바로 문 앞에서부터 불어. 참군인이 불듯이. 오늘 이변 시대네 오늘은. 예, 이변 이변 일 심판. 이변 일기. 이변 일기. 이변 일기. 이변이 일어날까? 네. 이변이다. 예. 자, 0947님 정치쇼 고릴라로 듣고 있었는데 이어폰을 듣고 있었는데 461번 버스에서 느닷없이 봉도사님 목소리가 들리니 반갑네요. 크크. 요즘 버스 택시 다 평정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 이게 방송이 안 나오면 그 버스 기사님은 버스 업계에서 퇴출됩니다. 틀어달라 하면 틀어줍니다. 하면 틀어줍니다. 예. 그거 기사님도. 그거 누구예요? 이승엽 씨가 해야죠. 예, 틀어주십시오. 이승엽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됐습니다. 자, 사이고님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은 이제 안 나오시는 건가요? 오늘 그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왔네? 감기 걸렸어. 오늘 재판 갔어요. 오늘 도저히 못 바꾼다고 해서. 이것만은 한다고 했는데 예. 이게 도저히 뺄 수 없는 재판. 그렇죠. 이게 한 번씩 빠지면요. 다른 사람 들어오면 바뀌잖아요. 박준 변호사도 사실 여기 원래 다른 사람 있었다가 한번 그렇죠. 대타로 나왔다가 3변 시대 그 귀순 용사로 들어온 거고. 사실 원래 불안해하더라고요. 양지열 변호사인데 양지열 변호사는 언니네 뉴스 양언니로 갔고. 양언니네로 갔죠. 하여튼 어제 김태현 변호사 만났었는데 여기를 넘어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재판 변경을 시도하다가 여길 넘어오고 싶다고 이제 그 민주당으로 매우 오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재판에 갔습니다. 지금. 그래도 예. 변호사는 재판이 우선이죠. 그럼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돌아오는 MB 소환될까? 당장은 좀 힘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김관진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 이제 범죄 사실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뭐 이런 내용이 빠졌어요. 예. 그 빠진 이유가 일단 김관진 전 장관이 검찰에서 꽤 많은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보도가 나왔었는데 그 군무원 70명 증언할 때 예. 호남 빼 그리고 또 가족 중에 진보 인사에서도 빼 뭐 연좌제 얘기 뭐 이런 것들까지 나왔죠. 예. 그걸 지시했다고 만약에 김관진 장관이 얘기를 했으면 거기 들어갔죠. 영장기재 범죄 사실에. 예. 근데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술하게 지시 보고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하지 않았나. 예. 그러면 사실 뭐 직권남용죄나 군용법 위반 부분이 명백하진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환은 어려운 것 같고. 예. 근데 지금 MB는 너무 많이 걸려 있잖아요. 이거 지금 그 댓글 문제 하나 있고 군무원 70명 증언 그 문제 하나 있고 또 지금 요즘 맨날 유행하는 그 다스. 결국 도곡동 땅하고 다스, BBK까지 연결되는 것도 고발돼 있는 거 하나 있고요. 블랙리스트 있죠. 블랙리스트 언론 있죠. 장악이 있죠. 언론 장악 있죠. 다 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예. 그 중에 이제 뭔가 하나 거기다 또 맞아. 그 제1롯데월드 인허가 과정 그것도 국민감사 청구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중에 뭔가 하나가 딱 제대로 걸리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소환이 될 가능성이 있죠. 차원외교 있죠. 4대강 있죠.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흉내 낸 건 아니고요. 흉내 냈잖아요. 출국 직전에 바레인 출국 직전에 그렇게 기자회견 했다라는 게 저는 좀 반대로 봅니다. 예. 사실 자신감이 있으면 이제껏 MB가 그때 기자회견을 그렇게 안 했거든요. 특히 이제 야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예.
기자회견 했고 혀를 막 계속 내더라고요. 침이 막 좀 아니 제가 세알해보니까 7번 혀를 내밀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중앙일보에서도 세알해봤어요. 거기서만 네. 세알해보지 않고. 저도 세알해봤는데 또 그러고 하도 막 내고 상식에 맞지 않는 뭐 질문하지 마라 의심이 든다 막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하나 봤을 때는 약간 좀 불안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목까지 칼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한석 기자님, 네. 그 MB 퇴임 이후에 꿈이 네. 백화점을 차리는 게 꿈이었다. 네, 처음 들었어요. 그래요? 비리백화점이? 비리백화점. 근데 이제 이 검찰의 분위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수사라는 건 뭐냐면 역으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는 뿌리부터 내리고 줄기를 뽑고 잎사귀가 나오지만 수사라는 거는 잎사귀부터 찾아서 줄기를 파고 들어가서 뿌리를 찾아가는 팩트를 역으로 쫓아가는 과정인데 지금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수사가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근거들은 뭐냐면 이제 김태효 청와대 전 비서관이 출국 금지됐습니다. 예. 이전에 이미 김관진 안보실장이 구속이 됐는데 그 전에 임관빈 군 정책실장이 또 구속됐고 국방정책실장이죠. 국방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에 관련해서는 이미 청와대 턱밑까지 갔다라는 게 팩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수순상 보면 김태효 전 비서관 소환 조사 이후에 신병 처리가 결정이 되고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도 사실상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흐름으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백성문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사에서 말이죠. 수사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형사적 처벌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두 번째는 도덕적 타격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 타격이라는 게 결국 국민들의 여론을 흔들려면 돈이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특수활동비건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던 게 뭐냐면 아프죠. 예. 그동안 본인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수활동비를 갖고 뭐 그게 통치 자금이냐 아니면 무슨 뭐 성형수술에 썼느냐 그런 거에 대한 용처는 확인이 안 됐지만 본인이 특수활동비 국민의 세금을 갖고 직접 받았다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도덕적 타격이 상당히 심각했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의혹이 많지만 수사로 객관적인 사실로 입증된 건 없다. 그래서 검찰이 고민하는 부분은 아마 바로 그 부분일 겁니다. 백 변호사님. 김태현 변호사보다 안 돼요? 훨씬 나은데요. 김태현 변호사 누구예요? 까먹었죠. 네. 그전에 여기 누가 있었어요? 누가 있었었나 원래 봐요. 이한석 기자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보고 뭐 조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대한민국에서 일주일은요. 그러니까요. 100년 전이에요. 네. 100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해요? 듣고 있나 김태현? 재판하느라고? 네, 재판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와서 들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국정감사를 하면서 유독 하베스트 자원외교 정유사죠. 네. 캐나다 정유사. 그다음에 캐나다에서 농협에서 200억 대출했던 문제. 이건 사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박범계 의원이 물어봤어요. 가장 아픈 부분이 어디가 될 것이냐 그랬더니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돈을 받아온 140억 다스가 제일 아플 거다. 여기 일맥상통한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돈이 나오면 그러면은 사실 게임 끝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돈은 안 나오고. 근데 다스는 진짜 이상하잖아요. 그 다스는 진짜 누구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죠? 그게 아니고 왜 이 다스 돈을 받는데 그러니까요. 총용사가 동원이 되고. 그래 그것 때문에 지금 그것도 직권남용으로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만약에 다스가 누구 건지가 명확하게 나오면 제가 말씀드렸던 도곡동 땅부터 BBK까지 쫙 관통돼요. 쫙 한 방에 가요. 한 방에 쭉. 그러니까 이게 다스 주인이 도곡동 땅 주인이고요. 다스 주인이 BBK 주인입니다. 지금 구조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요것만 명확하게 도곡동의 주인이 다스 주인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도곡동 그러니까 이상은 씨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저 다스가. 근데 도곡동 땅에 이상은 씨 명인데 그게 제3자 거라는 것까지는 검찰에서 알았잖아요 그때. 근데 제3자 땅을 가지고 있는 이상은 씨는 땅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그 돈이 다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제3자 거죠. 근데 지금 그 제3자가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제3자 이코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거와 차원이 다른 또 이제 새로운 수사가 시작된다. 근데 이거는 몇 번 들여다봤어요. 특검도 했잖아요. 그리고 관계했던 검찰들이 그래도 아직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조금 이율 배반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더라도 좀 늦게 할 수밖에 없는 다스는 거고. 좀 늦게 가겠다. 왜냐 예. 같은 검찰을 건드려야 되니까. 아직 그 부장이나 검사장으로 있거든요. 아니요, 전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뭐냐면, 예. 그러니까 가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다스가 누구 겁니까 이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BBK가 누구 겁니까? 뭐 이런 얘기들인데 저는 거기서 한마디 이렇게 제 건 아니에요. 제가 제 거라고 주장해서 감옥 가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BBK나 다스든 도곡동 땅이든 이런 게 누구 거다라는 걸 규명하는 건 어디까지나 도덕적인 타격은 될 수 있어요. 그동안 예. 본인은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하지만 다스라는 회사를 이용해서 그동안에 받아왔던 자원외교라든지 뭐 그런 여러 사건들로 인해서 비자금을 조성했다. 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다스라든지 그런 다른 건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아니, 140가족원에 직권남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제가 말하는 건 직접 정국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특수활동비 같은 어떤 금품을 직접 수령 받은 게 있는지 아하. 이게 직접적인 고리가 그렇죠. 나오는 예. 것이 예. 사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똑같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MB가 포토라인 쓰는 거는 원세훈 입에 달려 있어요. 아마 어느 정도는 그렇죠. 원세훈 전 원장이 얘기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리고 원세훈 전 원장 외로워요. 상당히 외로워요. 우리가 면허 가봤어요? 아니 면허를 저 왜 갑니까? 말도 못하는데 왜 외롭냐 하면 기본 형이 지금 깔려 있고 추가가 있고 또 많이 걸릴 뜰거 수도 많아요. 있거든요. 근데 한쪽에서 두 축이에요. 군 쪽은 김관진이고 예. 이 민간 국정원 쪽은 원세훈인데 원세훈. 검사가 가지고 이쪽은 다 얘기했는데 왜 그쪽 얘기 안 네 얘기 합니까? 하나만. 구조가 좀 다르나? 이상하네. 얘기 안 해서 뭐 구형을 좀 더 많이 할까? 이런 얘기하면 상당히 괴로워지거든요. 지금까지는 뭐 아니, 버틸 수 국고 있죠. 손실은 어쨌든 지금 5억 걸리죠. 이상이 10년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5년 뭐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풀리 바게닝은 국고 아닌데 손실. 국고 손실이에요. 10년 이상. 금액 5억 따라서. 이상이면 5억 이상이면 10년 이상.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검사가 하기에 따라서 원세훈의 입이 열어진다. 열어짐과 동시에 바로 소환입니다. 열어지는 게 문제. 지금 김관진 열어지는 게. 요거만 해가는 좀 어려워요. 김관진만 근데 했을 때는. 백 변호사님 원세훈 원장이 얘기할 때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불안하긴 할 거예요. 예. 지금 이게 원세훈 정국정원장은 풀려났다가 다시 법정 구속돼서 들어갔잖아요. 예. 그게 제일 괴롭거든요. 바깥에 있다가 다시 들어가는 거. 그것도 또 세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4년. 그냥 들어가서 그걸로 이제 4년 어떻게 버텨보려고 그랬는데 네. 추가 뜰 게 너무 많아. 추가 뜰 게 많아요, 지금. 예. 정도원하고 같이 살았대잖아요. 서울구치소에 8개월인가 10개월. 그러니까 진짜 못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못 살았대요. 근데 지금 이 와중에 추가가 떠서 또 조사를 받고 형이 또 추가가 되면 이제 진짜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에 100%다 얘기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랬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소장에 예, 일단 구속영장에. 구속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들어갔을 텐데 빠진 거 보면 근데 무언가 뭐 지시 받았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건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입장에서는 그럼 나 이거 내가 혼자 다 안고 가야 되나? 나만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불안해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거기다 잘 못 견디고. 예. 그리고 뭐 김관진 전 장관이 지금보다 좀 더 구체적인 지도를 내놓는다 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게 무너지면 그럼 뭐 사실 뭐 더 볼 것도 없죠. 근데 이 수사는 너무나 간단해요. 원세훈이냐 MB냐 부분이고 김관진이냐 MB냐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책임자가 아주 누구냐. 간단하면 수사 검사 입죄도 뭐 군 검사를 했지만 이건 뭐 거저먹기입니다. 그럼 네가 해라. 아니 뭐 그 나쁜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실은 본인만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두 사람만이. 그럼 그 진실을 안고 본인이 뭐 무기라든지 이걸 받는지 형을 가중해서 받는지 그걸 덜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MB 지시나 MB의 얘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혼자만 아니면 같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한쪽에서는 하면 둑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예, 김관진 쪽에. 군인 정신을 위해서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게 한쪽이 무너졌기 때문에 한쪽도 무너질 가능성이 저는 아주 높다 생각이 들고 김관진 다 얘기하는데 원세훈 너 왜 얘기 안 하냐? 그럼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오래 살고 싶은 왜 거야. 구조가 다르냐? 왜 거기가 여기 이래 되거든요. 뭐 질문하는 게 너무 쉬운 거죠 사실은. 제가 너무 쉽게 봤네요 검찰 수사를. 아니 그런데 뭐 또 장벽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럼 왜냐면 정도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네,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을 거다. MB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MB 전문가거든. 뭐 정도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명박 정부 탄생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가 예. 내부 권력 투쟁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축출된 예. 그런 어떤 비운의
비운의 황태자였죠. 비운의 황태자였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정도원 전 의원의 얘기도 상당히 좀 신빙성은 있어 보이는데 결국 그 비밀이라는 건 세상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한 변호사가 네. 모르는 변호사인데 연락이 왔고 다 잘 들었습니다. 보세 품격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정도원 정태근 의원이. 근데 그분들이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모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죠. 법률가가 봤을 때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직책상에 이미 공모 관계로 볼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흔적은요. 여기 정도원 의원이 말한 흔적은 결제는 안 했죠. 결제는 안 했을 수도 이름 안 썼을 수 있죠. 자기 이름 이명박. 그럼 대통령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 관계에서 공모를 볼 수 있다. 그렇죠. 공모 관계는 공범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특수활동비도 안 본 건하고 공모로 지금 영장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일반인이라면 그러니까 일반 개인 회사 정도의 상황이라면 벌써 소환됐을 거예요. 근데 이게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니까.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게 공모 쪽으로 해서 밀고 들어가서 소환을 하면 그럼 반대쪽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어요. 이거 정치보복 아니야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 방을 가지고 소환을 해야 돼요. 그렇죠. 검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 회사 제가 말씀드린 일반 회사의 CEO의 결제가 아니었으면 일단 벌써 회장은 벌써 지금 구속이 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면 네, 그런데 이게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이번에 그 특수활동비 40억 나와가지고 박 전 대통령 지금 전직 대통령 2명을 쌍끌이 소환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원 의원이 말하는 이 흔적이라는 건 일반 회사 기준으로는 이미 흔적이 넘치고도 넘치지만 전직 대통령을 처벌할 정도의 흔적. 그 흔적은 남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그 같아요. 가능성은 없어요. 남재준 장관이래. 남재준 원장이 네. 너 이거 돈 왜 줬냐 특수활동비. 청와대에서 달라 그래갖고 국정원 직원들한테 확인해 봤더니 아니 전임 정권 때부터 내려오던 관행입니다 이게. 얘기했죠 벌써. 근데 그 얘기가 나왔을까요? 네. 원세훈한테? 아니,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무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번 사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덕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핵심적인 인물은 원세훈 원장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니 근데 아까 여기서도 전에 얘기했어요 박준 변호사가. 우리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가 얘기했어. 고대 선배라고 같이 가지 백성문 마시고. 변호사가 네. 얘기했대요. 아니 맞아 그 특정 대학을 자꾸 이렇게 그런 걸로 얘기하는 아니 왜냐면 거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 동문회 하고 있잖아. 그 이명박 학교가 대통령도. 지금 문제. 이명박 대통령 고대 나오셨고. 네. 아니 그래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례적으로만 4년 정도 국정원장을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서울시에 있을 때부터도 핵심 신복이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과거 현재를 굉장히 꿰뚫고 있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 아까 전에 뭐 봉도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감 생활이 재밌다? 재밌지 않습니다. 살아봤어요? 사실 살아보진 않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죠. 여름엔 덥고 밤에는 춥죠. 겨울에도 엄청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스럽고 점점 심장을 옥죄고 있다는 것도 원세훈 원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아니 거예요. 근데 이게 내 보니까 오늘 3변시대 맞네. 왜냐면 두 분 변호사니에요. 여기도 그 법조인 가족이에요. 아니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법조인 가족이 왜? 법조인 가족이랬는데 할아버지가 법조인이었었나? 아니 그래서 원세훈 전 원장의 진술이 굉장히 결정적일 거고 더 나아가자면 특수활동비 문제도 결국 원세훈 전 원장이 풀어간다면 이거는 상상도 못할 메가톤급 파워 이런 파장이 상당히 클 거예요. 자, 근데 이 남재준 문제 또 관련해서 제가 네. 그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해요. 재판은 본인이 받는 것 같지만 재판 받고 징역 사는 것은 가족이 산다. 그렇죠. 가족이 고통스러운 어쩔 수 거예요. 없어요. 그럼요. 이게 본인은 의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뭐 묻어갈 그 목숨까지 갈 수 있지만 부인이라든지 믿을 건 부인밖에 없거든요. 징역 살면 수발할 게 부인밖에 그렇죠. 더 있어요. 다 부인이 도망가고. 와서 뭐라 하겠어요. 부인이 와서 예 여보 끝까지 밀어서 무기징역 사십시오. 안 갑니다.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가지고 부인이 이러겠죠. 최대한 형을 깎아라 하겠죠. 내가 뭐를 보이세요? 그럼 부인하지 말고 부르세요. 그렇죠. 제가 이 말씀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전 정권에서부터 이어져 왔던 관행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정원 댓글 부대도 이 이전 정부부터 원초적으로 이어져 왔던 관행을 그냥 답습했던 거라고 저는 보는 게 뭐냐면 이명박 정부 초기에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과 제가 한번 최근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명박 정부가 처음엔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국민을 섬기겠습니다. 여기 나와 계시네요. 2008년 6월 쇠고기 파동 이후에 갑자기 공안 정국으로 확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명박 정권이 가장 아프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기존의 언론들과만 같은 역할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트위터와
SNS와 이런 인터넷에 대한 대응이 굉장히 모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타격을 느끼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댓글 부대가 청와대부터 기획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정원의 댓글 부대, 사이버 사령부도 댓글 부대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댓글 부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다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맥락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도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야, 얘긴데. 줘 이게 아니고 그동안 관행처럼 해왔던 거기 때문에 예. 아무런 죄의식 없이 했던 게 아닌가 이런 가설을 셀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모든 얘기가 남재준은 간행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구속되면. 네. 그럼 그리고 지금 하고 있어요. 김관진은 우리는 지시 받았습니다. 모든 그럼 원세훈에서 원세훈만 꼭지만 딱 따주면 되네. 원세훈은 가만히 좀 얘기하면 그만인 거예요. 사실 예. 다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거든요.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이건 관행이었다고 얘기하는 순간 면피되거든요. 자기는 그렇죠. 책임을 안 집니다. 형량이 엄청 줄어들어요. 그렇죠. 자, 이용수님, 이한석 기자님도 듣기 쉽게 설명하시네요. 기자 중에 기자라니까. 최고입니다. 예.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광고를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죠.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3변시대 백성원 변호사님,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님 재판으로 자리를 비웠고요. 대신 대타 땜빵 SBS 이한석 기자님 특별 출연했습니다. 네, 정봉주 정치쇼의 깍두기 이한석입니다. 예, 특별 출연이면 우리가 출연료 많이 주는데 5천 원 정도 더 주시는 걸로. 그렇죠. 평소에 5천 원이니까 오늘 만 원. 자, 전병훈 수석 기사로 훅가이죠. 네, 지금 전병훈 수석의 이제 검찰의 칼끝도 지금 턱밑까지 온 상황이 됐습니다. 예. 전병훈 수석은 아직까지 계속 이제 무고함을 이제 주장을 하시고 계시고 오히려 언론 측의 이 보도가 잘못됐다고 굉장히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예. 뭐 대략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롯데 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2015년에 예. 그때 이제 롯데 홈쇼핑이 재승인이 안 되면 그건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TV를 못 하는데. 예. 근데 그 당시 어쨌건 전병석이 이제 의원 시절에 예. 이방위 소속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아니라. 예. 근데 그 비서관이 지금 3억 원 정도를 e스포츠 협회 협회장이 또 전병헌 의원이었죠. 예. 그 윤모 비서관이 돈을 3억을 후원받아서 그중에 1억 1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근데 1억 1천만 원이 돈 세탁을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에 또 959파 라고서 전직 조폭도 여기 또 개입돼 있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파가 많은 게 19파거든요. 네, 19파. 어느 지역마다 19파가 네, 있으니까. 근데 959파. 네, 네. 959파. 거기 또 8천만 원 돈 세탁했다는 내용이 대모시죠? 네. 그게 아예 그냥 음성 파일이 이제 발견되면서 원래 그쪽 수사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발견되면서 이제 다 이제 대부분 이제 구속이 되고 이제 말 그대로 전병헌 수석의 바로 턱밑입니다. e스포츠 협회 사무총장에게까지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어요. 아하. 그 사무총장이 예.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전병헌 수석이 수석으로 오면서 e스포츠 협회장 직무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협회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 머지않아 전병헌 수석을 소환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수사력을 지금 많이 모은다고 수사팀을 보강한다고 얘기를 하고 예. 있는데 저는 조금 의문스러워요. 네. 지금 이대로라면 관계자들이 대부분 구속되고 이런 상황이면 굳이 수사팀을 모을 필요가 있을까? 기우는 시점인데. 아니요. 끝난 수사예요. 그렇죠. 끝난 수사다. 오히려 시작일 가능성도 있다. 어허. 이런 아직 진술이 안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예. 그래서 수사팀을 모은다는 뜻은 또 다른 증거를 확보해서 뭐 신변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예. 만약에 지금 우리 보도된 바에 따르면 거의 뭐 소환해서 불러서 영장 더 가도 뭐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수사팀 굳이 보강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좀 이상하네요. 이한석 기자님. 정무수석이면요. 자, 삼선 출신이에요. 그렇죠. 원내대표였어요. 정무수석이면 수석 중에 선임이에요. 그렇죠. 비서실장 거리 시에 비서실장 권한 대행을 하는 선임 수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막 나와? 이 정도면 증거를 다 확보했다? 이렇게 보는 게 통설 아닌가요? 그 통상적으로 그 이른바 이제 검찰 특수수사에는 이제 최종 타겟을 설정하고 갑니다. 최종 타겟을 설정하고 가는 거고 그리고 롯데 홈쇼핑 수사에만 그게 무슨 국한된 게 표적 수사는 아니고 일단 그 전체 그 블루프린트를 만들어 그림을 그릴 그렇죠. 때 그림을 그 표적 수사가 아니라 예. 전체 그림을 그리고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팩트를 쫓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롯데 홈쇼핑 수사는 지난해 롯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중앙지검 첨수 일부에서 이미 하던 수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데이터와 관련자들의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가 모여 있었던 거고 수사 기간만 따지더라도 이미 1년 반, 한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탄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롯데 홈쇼핑뿐만 아니라 이미 e스포츠 협회라는 협회 기관까지 이름이 나온 상태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관련자들이 하나하나 지금 계속 신병 확보가 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 수사가 누굴 보고 가는 수사냐. 검찰은 아직까지는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지만 결국 전병헌. 한 명일 수밖에 없다. 그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집권 초기입니다.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얼마나 가장 힘이 셉니까? 국정 지지율 70%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80% 넘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선 출신의 여당의 핵심 인사, 청와대의 핵심 인물인 전병헌 수석의 수사가 거론된다라는 거. 예. 검찰 입장에서도 결국 이른바 시체말로 목숨 걸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사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 수사를 강행하고 있느냐? 이 수사할 수밖에 없느냐? 제가 볼 때는 제 판단에는 객관적으로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는 예.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혐의를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름까지 쭉 노출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러면 뭐가 있을까? 이게 뇌물일 경우에는 네. 대체로 뇌물은 무슨 사진을 찍어놓거나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뇌물을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즉 진술의 구체성, 진술의 신빙성 이 두 가지 갖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발은 그거죠. 과연 누굴 보고 돈을 줬을까? 롯데홈쇼핑이 30대 그냥 비서관을 보고 3억이라는 돈을 내줬을까 선뜻. 상식으로 보면 예. 무언가 본인들 재승에 관련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한테 준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거기서부터 수사가 시작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면 돈이 실제로 전병헌 정무석에 흘러 들어갔는지 제일 어려운 게 뇌물죄에서는 예. 돈이 실제로 건너갔는지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 검찰에서는 협회로 간 것도 이거 제3자 뇌물죄 된다. 협회로 간 것도. 그러니까 이제 전병헌석이 알고 있었으면 이건 된다. 이제 그쪽으로 출발하니까 그 부분 어느 정도 털었고 거기다 이제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기프트 카드라고 혹시 아세요? 예, 기프트 카드. 기프트 카드가 롯데홈쇼핑의 기프트 카드를 전병헌석의 가족이 썼어요. 예. 근데 전병헌석의 가족과 롯데홈쇼핑 관련이 없죠. 그럼 결국 중간에 연결고리가 전병헌석이 아니냐. 그게 기프트 카드 쓸 때 인터넷에 하려면 자기 거에 등록해야 돼요. 예. 세금 공제 받으려면. 이제 그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 나온 거거든요. 그럼 기프트 카드 하나 일단 최소한 이거는 갔네. 이제 나머지 1억 1,000만 원의 행방이 어떻게 되지? 그러면 지금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예. 윤모 비서관, 그다음에 롯데홈쇼핑 관계자들의 입에서 만약에 전병헌석이 이름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럼 끝이죠. 이제 지금 그게 나왔는지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으나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들은 무언가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는 취지의 얘기들을 조금씩 흘리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까 박지훈 변호사처럼 뭐 아직까지 명백하게 뭐 전병헌석이 무슨 혐의를 받고 있다는 아니지만 예. 검찰의 칼날이 계속 전진을 해나가고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에요. 아니 근데 예.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냉정하게 바라보자고요. 예. 이게 롯데 홈쇼핑이 재승인을 받은 시점이 2015년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점이란 말이죠. 아하. 그럼 허가를 내준 곳이 어디냐? 미방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허가를 내줬다, 승인을 내줬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롯데홈쇼핑 입장에서는 승인해줄 때 누가 더 중요하겠느냐는 예, 거죠. 그걸 얘기하려고. 말씀하십시오. 예. 수사팀이 왜 보강됐냐고 얘기할 때 전병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병헌요? 전병헌 수석이요. 말을 죄송합니다. 하도 예, 제가 의심이 듭니다. 제가 너무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기자님이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예. 똑같은 생각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수사팀 보강 얘기를 하면서 이 정도면 전병헌 수석은 뭐 굳이 수사팀 없어도 있는 자료를 갖고 대조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 한 명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돼요. 보강을 했다는 거는 이 사건은 누군가가 있다? 이 사건 이게에서 끝날 게 아닌 거예요. 야. 미방이 그때 관련 미방이 사람들도 조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다면 현 정권의 실세도 조사를 하고 전 정권의 관계자도 조사를 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괜찮고요. 청와대가 봤을 때 말이 그렇지 청와대 민정수석이 뭐 간이 안 한다 그러지만 보고 안 하겠습니까? 청와대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궁금한 점들이 터지게 나오기 시작해요. 보통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런 비리 사건에 연루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자유한국당. 그렇죠. 지금 거품 물고 난리가 났어요. 조국 수석 뭐 조금만 해도 난리 나잖아요. 난리가 났는데 어제 제가 사퇴 촉구를 검색을 해봤어요. 아무 난리가 지금 없어요. 많은 분들 사퇴 촉구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 다음
없어요. 전병헌 수석 사퇴하라 촉구하는 내용이 자유한국당에서 왜 안 흘러나오죠? 오히려 여당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니 혹시 출두해야 되면 그러면 거취를 고민해야 뭐 이런 게 아니 이 대목이 왜 자유한국당에서 입을 나오죠. 닫고 있죠? 실제로 재밌는 게 예. 그 롯데홈쇼핑 대표의 이제 재판 이제 판결문을 보면 예. 실제로 그러니까 당시 국회의원들한테 쪼개기 후원금을 수천만 원을 보낸 게 적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강현구 대표. 그렇습니다. 아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결국 뭐 후원금을 보냈다라는 건 결국 미방위 의원들 당시 구 여권 의원들의 도움이 절실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왜 전병헌 수석이 논란이 되는가 하면 이미 그렇게 다 가설을 제어본다면 이미 다 구 여권 의원들한테 작업을 다 해놓고 승인 통과했는데 이게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여기에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설. 예, 가설입니다. 후원금을 3억 원을 꽂은 게 아니냐. 그게 이제 검찰이 보는 그림인 거죠. 아, 그 전에 그림이죠. 그 전에 큰 저수준 따로 있고 그렇죠. 쪼르륵 물이 흘러나고 보니까 여기도 좀 막아야 되겠어. 여기 막는 거를 e스포츠 후원금 3억을 줬다. 그렇죠. 이게 전체 그림일 가능성이 있는데 참고로 지난해 7월에 이 기사가 흘러나오기 시작해요. 검찰이 롯데 홈쇼핑 관련해서 재승인 과정에서 문제 있는 조사한다. 강현구 대표의 압수수색을 했더니 비망록이 나왔다. 감사 인사 명단 뭐 이런 거 나왔죠. 예, 비망록이 나왔다. 뭐 돈 누구한테 들어왔다 나왔는데 이 수사하다가 그때 당시 여권 실세 K모 씨에게 어마어마한 돈이 흘러간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는 접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림은 근데 그 K모 씨가 누군가 봤더니 한 언론사에서 최경환이라고 밝혔어요. 최경환이라고? 그러고 나서 무슨 명예훼손이 싸우다 흐지부지 이 조사도 고소 취소 흐지부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취재도 흐지부지. 이한석도 쫓아가다 흐지부지.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려봅시다. 그림 예. 그려보면 당시에 이제 미방위를 중심으로 해서 미방위원장은 홍문종, 친박 중에 친박, 홍문종. 친박 핵심 의원들이 상당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당시 롯데 수사 당시에도 이제 뭐 친박 핵심 의원들이 거론이 됐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이렇게 혹시 그림 그리는 게 민정수석실이 굉장히 조용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전병헌 수석 의혹이 먼저 불거지긴 했지만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는 이유가 사실은 이 수사의 정점 다른 곳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다 보니까 딴 곳이요. 여기 아닌가비요. 전병헌을 보고 쭉 가다 봤는데 전병헌이 아닌가비요. 그러니까 전장에서 상대방 목을 칠 각오를 하려면 내 오른팔 정도는 잘라야 그렇죠. 이런 마음으로 가는 수사가 아니냐. 그래서 이게 검찰 서초동에서 흘러나오는 닉네임이 삼국지 프로젝트다. 네, 뭐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수사 인원을 보강할 필요가 사실 없는 상황인데 보강을 한다는 근데 지난해에는 겁니다. 왜 수사하다가 첨수부에서 수사하다가 왜 흐지부지 됐어요? 사실 저는 사실 그게 당황해하지 말고 그냥 다 얘기했어요. 그게 좀 미스테리예요. 사실 그게 좀 미스테리인데. 미스터 정이에요 저는. 롯데 수사 과정이 좀 굉장히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영장을 치긴 했지만 더 추가 재영장 청구는 하지 않고 신동민 불구속 기소를 합니다. 그리고 롯데 수사는 그동안 벌려놨던 것들은 다 제껴놓고 그냥 횡령 배임 일부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마무리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드 부지를 롯데가 이제 그 성주에 골프장을 내주고. 스토리가 기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저는 뭔가 당시에 청와대 민정실에서 롯데 수사와 관련한 어떤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 과정에서 묻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제 와서 1년 지난 이 시점에 다시 이 수사를 들춰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김태현 변호사보다 낫네요.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솔깃해. 이 사건이 네. 접히는 시점이요. 공교롭게도 7월에요. 그렇죠. 사드 부지 결정한 게 7월에요. 이상하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상한 게 많아요. 참고로 네. 당시 새누리당 미방위 위원들 명단 알려드리겠습니다. 홍문종 위원장, 조혜진, 친박이네요. 권은희, 이거 국민의당 조혜진은 권은희. 친박 아니죠? 친박 아니죠. 권은희. 국민의당 권인이 아니고요. 강길부, 박민식, 유지영, 배덕광, 민병주, 서상기 의원. 또 야당도 다 불러줘야 돼요. 없네요. 공평하게. 네. 정호준, 최민희, 전병헌, 우상원, 문병호, 송원창, 최원식, 이계호, 유승희, 홍일학, 장병환. 참 이상하네. 진짜 전병헌 의원한테 로비를 하려면 여당한테 미리 하지 않았을까? 당연하죠. 수순이죠 그게. 근데 뭐 그거 단정을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이게 추측컨대. 추측컨대. 근데 네. 어제 한 방송에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병헌은 낚시다. 전병헌을 던져놓고 자유한국당 잡으려고 검찰에 수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이런 류의 얘기를 해요? 사실 이런 류의? 류? 사실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무언가 좀 찝찝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실 거고. 지금 상황이 되면 원래 전병헌 속에서 집중 포화를 해야 될 그럼요. 타이밍인데 뭐 어떻게 뭐 지금 원래 이제 정치권에서는 형이 뭐 확정이 되지 않아도 공격을 하니까. 근데 진짜 예상외로 너무 조용해서 그럼요. 아 이거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좀 느끼고 있구나. 민정도 조용해. 민정도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테고 만약에 이 전병헌 수석에 대한 수사라는 거를 들었을 때 롯데 홈쇼핑이다. 아 전병헌 수석권 잽이구나. 진짜 스트레이트는 따로 있구나라는 생각을 미리 가고 그래서 최고위원을 통해서 야 이 수사는 낚시구나라는 말을 언론 플레이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근데 그 최고위원이 막 조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전략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설이 돌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갖고 당내 분위기는 전달이 된 거예요.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본인 혼자 네. 생각으로 막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최소한. 예. 근데 수사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수사는 떡고물이라고 표현을 좀 해요. 하다 보면 막 흘리거든요. 자료들을. 그러니까 검찰은 다 갖고 있어요. 그 퍼즐을 맞추는 게 문제지. 예. 그림도 그려놨을 거고 퍼즐 하나씩 조각을 맞추는데 그 조각 맞추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강을 한 거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전병헌 수석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수사다. 이거는. 아니 그럼 우리 그렇죠. 오늘 방송이 검찰이 무슨 그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될까요 이게? 우리 그려놨을 겁니다, 그려놓은 아마. 거를 우리가 폭로하는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봤는데 어떤 분이 합리적 의심이죠, 어떤 분이 그거는. 문자를 보내 데자뷰 귀시감.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네. 이 방송을 들으면 1, 2주 뒤면은 그 그렇게 일이 일어난다. 되더라고요. 그 일이 어제 일어난다. 김관지 불 거라고 저기 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아 그랬어요? 아, 제가 이거 반만 맞았어, 반만. 그다음에 김태호 부를 거라 그랬잖아요. 네. 다 모르잖아요. 아 그럼 이거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떨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 후면 알겠죠. 대략 그림 자체가 좀 그런 쪽이죠. 이 현재 돌아가는 상황이. 왜 헛웃음을 세요? 손모 정치인처럼. 아니 보세요. 근데 특수활동비 건도 그렇고 예.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검찰 수사라는 게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내년에 핵심 검찰 이슈는요. 결국 이제 수사권 조정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여기서 주도권을 갖고 가려면 어느 정도 검찰의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면 수사 잘할 수밖에 없고 예. 현 정부에게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은 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 수사가 연말까지는 최소한 현 자유한국당을 겨냥해서 수사가 계속 커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미방의 최민희 의원이 어제 그 트윗을 날렸어요. SNS에.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그러면서 문제되는 사람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미방 의원들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의심을 예. 하면 그 전병헌 그 당시 의원에게만 예를 들어서 뭐 이것도 아직 전병헌 의원 아니라고 하시니까 예. 실제로 여기를 보고 로비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는 말 그대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다 하고 보험용 정도로 가는 거지 여기를 타겟팅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롯데홈쇼핑에 목줄이 걸려 있는데 예. 딱 한 명한테 로비가 끝내나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근데 그런 우리- 부분들 때문에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예요. 묘한 게 애둘러서 은유법을 쓰는데 결론은 다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참 어려워요. 말 안 하는 것도. 아 진짜 힘들어. 결국 다 했잖아, 우리가 결국은. 근데 다음에 나올 때 의자 좀 바꿔주시면 안 돼요? 왜요? 의자 저 좀 좋은 의자 많이 있는데 왜 그 이상한 의자 앉아갖고. 김태현이 망가뜨렸어. 내가 보니까 김태현이 맨날 이렇게 들어놓 있으면서 굉장히 기대는데 굉장히 불편하네. 아니, 잠도 거기 좋은 의자 많이 있는데 감옥 가고 싶어요. 여기 갖고 땡깡 올라가면. 자, 전명수의 그림이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수사가 잘 돼야 됩니다, 결국은. 그렇죠. 아니, 그리고 아니 이게 정경유착 끊고 그 불법적인 상황이 있으면 다 그럼요. 그래갖고 국민들이 촛불 든 국민들이 뭐예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깨끗한 잘못하면 정치하라는 거 아니에요? 처벌 받는 거고요. 네. 자, 이승엽 선수도 깨끗한 정치 말하고 있잖아요. 말 깨끗한. 아, 말. 네, 이승엽이 안 되죠. 헷갈립니다. 딸랑 2개 하는데 제가. 자, 이병기 원장만 긴급 체포. 네. 그거는 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좀 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들어갈 때 그래도 제일 낮은 자세로 들어갔죠. 아하. 그죠?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얘기도 하고 예. 뭐 관행이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럼 나머지 둘을 긴급 체포하지 남재준 원장이나 이병호 원장을 예. 긴급 체포하지 왜 이병기 원장만 했을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요. 원래 처음에 월 5천만 원에서 이병기 원장 때 1억으로 올라가요. 월 1억으로. 그래 순서는 어떻게 되죠?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입니다. 이병호. 지금 이병기 원장만 긴급 체포가 됐죠. 그럼 이병기 원장에서 1억 올랐고 이병호 원장 때도 또 1억에 그러니까 이병호 원장은 1억이었던 거 그냥 1억이니까 관행이라 해도 되고 남재준 원장도 그냥 관행이었다고 하는데 앞에 전 정권에 대한 조사가 안 돼 있으니까 좀 그런데 이병기 원장 관행인데 그 5천만 원 왜 올렸어요? 야, 역사에 획을 그으셨네. 그게 갑자기 5천만 원 매출을 2배로 늘렸어. 매출을 2배로 늘렸잖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렇게 그 돈이 나가는 창구 역할을 이병기 원장이 했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비서실장으로 하잖아요. 이제 이제 또 돈 받는 쪽에 또 가서 스탠스를 취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병기 원장은 그러니까 국정원장으로서 돈을 주는 쪽이었다가 비서실장으로 받는 역할까지 했으니까 이 구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야, 이게 새로운 경제 일화가 나오는데 공급이었다가 수요가 되는 거야. 그렇죠. 잘 올려놓고 들어가서 이제 이게 뭐 물론 이병기 원장이 들어 비서실장이 받은 건 아니었겠지만 노벨 경제학상 받을 수 있어. 공급 수요 일체론. 자기가 주고 자기가 받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병기 전 원장이에요. 이 셋 중에. 그러니까 이병기 원장은 사실 가자 말자 얘기를 했습니다. 가자 말자.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 눈치챘네. 저 눈치챘어요. 뭐냐면 이거 곧 있으면 내가 받을 거니까 5천만 원 더 올려놓고. 그렇죠. 올려놓고.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자백을 바로 하니까 중대성은 있고 긴급 체포를 한 거고요. 두 사람 이병호, 남재준 영장 청구가 됐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은 약간 부인했거든요. 관행이라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풀어주고 정리를 한 다음에 이병기, 신병 확보한 다음에 이제 영장을 지금 청구한 거고 아마 세 사람 다 영장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 검찰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전 구속영장이에요. 왜냐하면 사전 구속영장이 뭐냐면 영장을 청구하고 한 2, 3일 뒤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그 2, 3일 동안은 밖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완종 씨가 그 사전영장 청구된 시점 다음 날 기자회견을 한단 말이에요.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다음 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리고 이병기 원장도 지금 심경의 변화가 있고 불안정해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변창훈 검사도 사실 그 영장 실질심사 당일 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 보통 어떤 일이 있냐면 본인이 많은 명예를 쌓아놓고 아니면 잃을 게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본인의 거짓말이라든지 본인의 치명적인 상처가 드러났을 때 심리적으로 붕괴가 됩니다. 멘탈 붕괴가 오는 거예요. 나처럼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도 그냥 가진 게 많잖아요. 많으셔서 왜 그래요? 갑바밖에 없는. 출연료 얼마세요? 출연료 많아요. 아니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법원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멘탈 붕괴가 일어나고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긴급 체포라는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그래서 보면은 긴급 체포한 사안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난해 진경준 전 검사장이 또 긴급 체포를 했었고 그런 식으로 좀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고위층에 있는데 큰 소리 치지만 고운 인생을 살아온 분들. 고운 인생. 멘탈 붕괴가 쉽게 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죠. 반대잖아요. 지금 보면 이병긴 더 가서 바로 풀었단 말이에요. 분 사람을 구속할 필요는 사실 없거든요. 맞습니다. 분 사람을 해야 되는데. 버틴 사람은 멘탈이 좀 있다고 보는 거지. 그래서 지금 아마 들어가자마자 증거 딱 내미니까 하면 아마 1시간 내로 얘기했지 않을까. 그래서 검찰에서 긴급 체포 방식을 택한 게 아닌가. 세 명 다 아마 구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한석 기자가 얘기하는데 옆에 얼굴이 이렇게 김태훈 얼굴이 왜 떠 있지? 목소리도 비슷해요. 비슷해. 아마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그냥 김태현 변호사로 생각할 이한석 수 기자 있어요.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최순실 분노의 재판? 네. 시간 없어요. 1분밖에 없어요. 최순실 씨가 본인 재판에서는 요즘에 분노를 안 해요. 거기 잘 보여야 되거든요. 거기서 소리 질렀다가 나중에 반성 안 한다고 양형 세기 때문에 돼요 요즘은? 그러니까 억지로 조절하는 거죠. 지금 항상 원래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물을 만났습니다. 고영태 재판에 증인으로 나갔으니까 거기서 자기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막무가내 행동을 해도 증인한테 거기서 형을 때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에 고영태 측 변호사가 질문하기도 전에 일단 고영태를 엄청나게 째려봅니다. 눈을 불안해하고 해가지고 이글이글한 눈을 쳐다보고 내가 200만 원 받을 짬밥이냐 이런 표현도 써요. 200만 원 받을. 그러니까 고영태가 그러니까 2,200만 원을 인천세관본부장 승진시켜주겠다는 해서 돈을 받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고영태는 지금 2천만 원을 받은 걸 부인하고 200만 원만 인정했는데 그걸 받은 걸 최순실 줬다고 진술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증인으로 나와서 나는 그럴 짬밥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쪽만 해도 재밌었어요.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날 오시던 전 작가님, 전 작가의 시선은 목요일 시간으로 옮기고요. 오늘 신설하는 이런 거 우리 해야 되나? 알쓸 경제 알아두면 쓸데 있는 경제 뉴스. 이건 의미 있어요, 근데. 네. 우리가 이 이름을 지으려고 그랬더니 다른 데서 이런 걸 미리 써버렸어. 알쓸 신잡 뭐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준비한 지 오래됐거든요. 한 이틀 됐거든요. 자,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생활 경제 뉴스. 자, 오늘 함께 하실 분, 원래부터 뭐였었죠? 잘잘법이요. 잘잘법. 네. 잘 사고, 잘 먹고 잘 사는 법. 하시던 우리 권혜리 SBS 보도국 기자. 안녕하세요. 자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보는 라디오예요? 아, 근데 그쪽 그래요? 조명이 좋았는데 왜 그 정철진 평론가 나오는 조명을 꺼버렸지? 그쪽이 원래 뽀샤. 뽀샤시 하신대요. 뽀샤시 조명인데 저게. 뽀샤시인데요. 예. 네. 자, 정철진 평론가님 오늘 처음 나오셨죠? 네, 오늘 처음입니다. 이 방송 처음인가요? 네. 정봉주의 정치쇼 처음. 이번에 우리 시청률도 2배로 뛰었는데. 청취율이요? 청취율이요. 예. 왜냐면 보는 라디오도 하니까 시청률에도 안 틀려요. 그래도 지금 이동할 때 예. 자주 듣게 됩니다. 지금 택시와 버스는 다 점령했어요. 택시 기사님들이 이거 안 들으면 네. 조기 축구에서도 내쫓아요. 개인 택시. 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버스에서 이거 안 틀어주면 승객들이 항의하면서 내려요. 틀어라 빨리. 저도 처음에 마가 많이 떴어요. 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그렇습니다. 이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잖아요. 쓸데있는, 예, 네, 꼭 언젠가는 쓸데 있을 건데요. 그거 바로바로 쓸 때 있어요. 바로바로 쓸데 있습니다. 예. 이번 첫 번째 뉴스는 비트코인 캐시 관련한 집단 소송이라는 이제 기사를 뽑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긴 이야기일 수도 아니, 있는데. 비트코인 캐시 용어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쉬운 얘기고. 그렇죠. 비트코인 캐시를 처음 들어보는 분들한테는 예. 어려울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다양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있고요. 예. 비트코인 캐시가 있거든요. 일단 비트코인이든 비트코인 캐시가 뭔지를 설명해 줘야죠. 쉽게 말하면 디지털 암호화폐다. 디지털 가상 암호화폐다. 이른바 요즘 돌고 있는 가상화폐. 그렇죠.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것도 있고 이더리움이라는 것도 예. 있고 제트코인, 리플도 있고 리플도 있고 퀸텀도 있고. 뭐 종류는 거의 뭐 수백 종. 왜냐하면요. 이거 첫 번째 컨셉이 뭐냐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일종의 논문을 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이라는 하나의 기술 관련한 논문을 내고 예. 이거를 잘 쓰면 이게 화폐의 대체가 된다. 대체 수단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2008년 말에 나온 거예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이걸 믿지 않았다가 2009년, 2010년 실제로 해보니까 거기서 튀어나왔던 이 블록체인을 통한 이 기술을 거기 나온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게 돈에 대한 충분한 역량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실제 말한처럼 총량도 한정되어 있고요. 상호 간의 거래 내역을 모두 투명하게 암호화시켜서 저장할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된 것인데 예. 그런데 이번 실질적으로- 비트코인 캐시가 예. 그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었고 그 비트코인이 마치 우리 영화 범죄도시처럼 이게 중앙 발행 기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여자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할래 저렇게 할래를 하는 건데 일종의 기술 업그레이드를 좀 시도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예. 더 어려워지니까 세그윗이라는 건데 거기까지 거기까지 가지 말자.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일부가 튀어나옵니다. 우린 그게 싫다. 아하. 우리 어쨌든 흥룡파는 기존에 비트코인이 있었는데 우리 비트코인이 주류가 싫으니 예. 비트코인 비주류가 되겠다면서 캐시로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게 비트메인이라고 중국 채울 하는 애들 3분의 1을 점령한 애들이 비트코인 캐시를 일단 8월에 나왔어요. 예. 나중에 지난해? 아니 올해. 올해. 또 다른 이제 10월에는 비트코인 골드라고도 나와 있고. 예. 그러니까 일단 비트코인은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이번에 사건은 비트코인 캐시에서 일어난 건데요. 지난주 토요일 일요일 날 첫 번째 시작은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합니다. 왜냐면은 당초에는 비트코인의 기술 업그레이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걸 하려고 하다가 이게 실패가 돼요. 잘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 야, 큰형님이었던 비트코인이 뭐가 잘 안 된다. 그럼 원래 빠져나온 이 흥룡파. 예. 비트코인 캐시가 더 이게 대박이다 하고 비트코인 캐시는 당초에 빠져나올 때 지금 속도를 8배 늘렸거든요. 이게 더 안정적이고 이게 더 진짜 돈이 되겠다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비트코인 캐시에 몰린 거예요. 돈이 몰렸어. 투자자들이. 예. 그러면서 한 몇 시간 만에 가격이 더블 이상이 된 거죠. 얼마였다 얼마쯤? 100만 우리 원화로 한 100만 원대였던 게 한 220만 원대까지 순간 대폭등을 합니다. 예. 하고 사건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나라의
뭐 거래소라고 할까요? 이 예. 가상화폐 거래소의 빗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때 평균은 하루에 뭐 9천억 정도, 그러니까 조가 안 들어와요 거래량이. 그런데 순간적으로 5조 원 이상이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수요들도 같이 빗썸에 몰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버가 다운이 되는데 거래가 안 된 거예요.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다시 켰죠. 서버가 돌아갔는데 서버 다운되기 직전에 280만 원까지. 아니요, 그렇죠. 100만 원에서 튀어 오른 거죠. 예, 200만 원까지 갔죠. 230만 원, 20만 원까지 예. 원화로 갔다가 다시 재개돼서 보니까 이게 100만 원으로 툭 다시 떨어져 있더라고요. 어머머. 그러니까 하루에 등락폭을 따지면 97%. 근데 이게 지금 다운되기 전에 220, 30% 봤는데 다시 100으로 떨어진 거죠. 컴퓨터가 거래가 그러니까 재개된 다음 딱 봤는데 100만 원 떨어져 다시 또 있어. 다 급락되어 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몰렸다가 또 누군가가 차익실을 해서 빠진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한 항의 소송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팔려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닙니까? 230만 원에. 네, 매도 주문을 걸어놨을 텐데 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고스란히 밀린 거잖아요. 예. 그러고선 서버가 다시 오픈이 됐는데 이건 완전히 하고 순간적으로 이게 막 100만 원에서 크러쉬가 나가지고 막 툭툭 가. 우리도 주식에서 갑자기 막 빠지면 두려움 속에 막 투매하잖아요. 네, 투매가 몇 개 나온 것도 있었거든요. 막 그 더 100만 원 밑으로. 그러니까 예.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여기에 이제 그 소송을 거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은 난 2억 날렸다. 네, 그렇게 소송을 하게 되면서 지금 집단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00명 정도가 소송을 하고 있다고요? 네, 소송을 집단 준비. 소송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네. 근데 그 비트코인, 그러니까 빗썸 측에서는 갑자기 평소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글로벌하게 그 비트코인이 그때 비트코인의 그 블록 이제 확장한 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에서 몰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1,700% 이상 접속을 했다 그래요. 아까 뭐 5조 원 몰렸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게 빗썸. 불가항력적이다. 네, 그래서 자기들 이제 뭐 서버를 이제 확장을 하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고, 뭐 최대한 뭐 피해 보신 것에 대해서 이제 뭐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하지만 사실 저렇게 막 억 단위의 돈을 손해를 봤다고 계신 분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소송을 통해서 이거를 보전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벌써 500명이 모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검증도 안 되지 않은 내가 얼마 손해 보고 그런 게 검증이 이제 되나요? 그쵸. 사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소송을 하려고 하면 정확히 피해를 봤다는 액, 그다음에 어떤 뭘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지가 이제 입증이 돼야 구체적으로 되는데 되죠? 그렇죠, 안 되죠. 그리고 사실 아까 그 처음에 우리가 이게 앞으로 화폐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아직은 이게 화폐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네, 이게 화폐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어디에서도 화폐로 인정하고 있는 곳이 없고, 물론 뭐 연구하겠다는 나라도 있고, 뭐 크립토 루블을 발행하겠다는 나라도 있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단 이거를 화폐로 보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보통 우리가 왜 만약에 뭐 전자상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 관련된 뭐 소비자원이라든지 이렇게 뭐 공정이라든지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지금 가실 데가 없어요. 손해를 봤다는 분들이. 그러니까 뭐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거는 돈이 아니다. 어허. 이거는 우리가 애매하네. 네, 어떤 것도 뭐 보상이나 이런 책을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보셨다는 분들도 민사소송으로 이걸 해결하겠다고 뭐 집단 소송을 준비는 하고는 계시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거 피해를 본 것에 대한 기준이나 근거나 입증할 뭐 어떤 것도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속은 상한데 대책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우리 권 기자가 잘 얘기를 했는데 민사와 형사 중에서 예. 형사는 못합니다. 민사로 풀어야 되는데요. 근데 금융당국의 딜레마가 뭐냐면 어제도 금융당국에서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만에 하나 개입을 하잖아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고 사기가 있었고 뭐 이렇게 개입을 하는 순간 어떤 딜레마에 빠지냐면 이 디지털 가상화폐 중에 비트코인을 큰 틀에서의 화폐로 인정을 하게 되는 이런 역설적 상황이 나오는 비트코인 거죠. 캐시를. 그렇죠. 비트코인 캐시 어쨌든 비트코인 그걸 그러니까 네. 금융당국은 어제도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재밌는 게 예. 사실 이 빗썸이 지난 6월에도 이런 접속 장애가 있어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손해를 봤다는 분들이 있었고 또 뭐 자기 개인정보 빠져나갔다. 그리고 이제 뭐 약간 지금 이제 뭐 약간 아니다 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내가 넣어놨던 나의 그 암호화폐, 그러니까 그 내 비트코인 털렸다. 뭐 예. 이런 얘기까지 있었었어요. 그런데 실제 결국 거기서 정부의 기관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개입한 데는 방통위뿐이에요. 뭐에 개입을 했냐면 개인정보 빠져나갔다고 하니까 그건 조사할 수 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금융당국 같은 곳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된 거죠. 그런데 정철점 네. 평론가님.
가상화폐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늘긴 늘지만. 엄청 많이 늘었죠. 그럼 우리는 진짜 이런 거 잘 몰랐고 이런 거 뒤쫓아가려고 세상 살기 힘들겠어요. 예. 게다가 저는 뭐 개인적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지금 거예요? 한 원화로 따지면 220조 원 시장이 있는 전 세계 아니고 예, 거래 전 세계. 전 세계로. 왜냐하면 이게 220조. 이제는 우리나라 전 세계가 필요 없는 게요. 이제 완전 디지털 세계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국경은 쑥 들어오고. 오늘도 이번에 쑥 들어왔잖아. 비트코인 캐시할 때도. 네. 우리 빗썸으로 그러면서 서버가 다운이 된 그런 사안인데요. 한국 시장이 규모가 큰 편인가요? 우리가 이제 원화 거래량을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얼마 이거를 예. 이 확인해야 되는구나. 개념을 버려야 되는 게 예. 이 시장은요. 예. 완전히 우리끼리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무정부주의 같은 그런 컨셉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 간 경계가 없고. 네, 그런데 우리가 파악하기로 한 10% 된다는 게 원화 거래량. 그것은 결국 한국 수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게 한 9%에서 10% 되니까 현재 전체 시장의 한 9에서 10%는 한국이겠거니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 빗썸이라고 하는 이런 곳은 외국에서도 막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외국 갈 수 있는 거고요. 로그인해가지고 회원가입해가지고 가면 되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 달러로 거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원화가 약간 프리미엄이 더 붙어요. 이것도 많이 거래될 때 수수료나 이런 게 좀 싸고 내려가니까. 적게 될 때 그런 게 좀 있죠. 차익 거래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이태원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비트코인을 달러로 현찰로 환금하는 그 ATM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있을 거예요. 예. 저도 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달러를 갖고 들어오지 않고 미국 애들이 들어와서 여기 와갖고 그 비트코인 ATM기에서 달러로 환전해서 그래서 여기서 쓰고. 일본은 제가 100% 있는 것을 봤고요. 네. 또 하나 제가 최근에 컨설팅 비슷하게 한 게 한 성형외과에서 그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 관광객들을 받기 위해서 이 비트코인으로 받는 병원 치료비를 하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마케팅을 의뢰를 하더라고요. 이태원에 식당은 있더라고요. 있죠. 받는 식당. 그래서 내가 저 비트코인이 뭐지 무슨 옛날에 그 버스 토큰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갑을 중에서 최초에는 화폐도 아니라 사기다 하다가 사기라고 주장하는 쪽이 이렇게 밀리는 거야. 밀리고 그러다가 식당에서도 비트코인 받고 호텔도 비트코인을 받고 ATM 뭐 나오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많이 밀렸어요. 지금 사기다 쪽이. 이게 진짜 듣는 사람들이 좀 개념도 잘 안 잡히고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루 220조 시장이라고 하면 이게 정부에서 무슨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없고 거래소도 뭐 허술하고 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현재로서는 좀 거품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사실 이게 거품을 얘기하기에도 정말 이렇게 민간에서 그냥 먼저 일어나서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어떤 정말 가상의 암호 화폐인 것이고 지금 뭐 어느 나라에서도 이거를 정책적으로 이게 우리 돈이다, 커런시다라고 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자생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품의 개념도 사실 전에 어떤 다른 투자랑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으로서는 이거를 다른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게 그 안정적인 라인이 있는 뭐 증권사를 통한 펀드라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의 투자가 되는 거고. 개인적인 뭐 소위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2009년에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공중파 방송에 만들 때 조언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100만 원 정도를 사뒀다면 이게 지금 얼마 됐을까요? 2009년에 제가 100만 원 딱 사놓고 내 디지털 지갑에 묻어놨다 지금. 그러면 한 오늘자. 2009년에 100만 원. 2009년 지금 660억입니다. 지도오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잘못하면 이거 당장 오늘 다. 그래서 제가 이 거품이 왜 거품이냐는 말씀도 드리고요. 왜냐면 또 근데 제 잘못도 얘기해야 되는 게 하고 올해 이제 $1,000 갔을 때 제가 거품이다 주의하셔라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걸 넘어갔잖아요. 그게 이제 $3,000가 됐어요. 그래서 $3,000 때 또 모 보도 채널에서 $3,000 이거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7,900까지 찍고 내려온 거거든요. 떨어졌는데 또 안 떨어지고 버티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초에만 해도 7배, 8배가 올랐는데 제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품 영역은 분명히 거품이 있다. 진행됐다라는 것이고요. 비트코인을 제가 뭐 투자하는 분도 계시니까 이게 뭐 사기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으나 결론 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 과도하게 올랐고 항상 오르는 거는요. 추세를 탑니다. 분명히 이거 더 오르래도요. 이게 뭐 $10,000, $100,000 갈래도 떨어져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2배가 출렁출렁 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그만큼 거. 불안정하고 거품이 많이 있다. 그렇죠. 자, 권혜리 기자님, 로컬 푸드가 인기다?
비트코인 얘기하다가 다시 예. 로컬로 들어오니까 예. 굉장히 어제 아니, 짱한 뭐, 느낌이 있는데. 저는 2013년에 이 로컬 푸드를 해봤어요. 아 정말요? 그럼 농협 그 협동조합을 했으니까. 아 해보셨어요? 예. 아 그럼 진짜 진짜 파는 거 해보셨어요? 그럼 농협에서? 직접 했죠 다. 아 네네. 자 로컬 푸드 무슨 뜻이에요? 로컬 푸드가 이제 일반적인 뜻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곳으로부터 50km 안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서울시청에서 수원시청까지가 47km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 안에서 생산되는 그 농산물을 그 안에서 팔고 소비를 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게 잘 되면 예를 들어 전북에 로컬 푸드가 있으면은 외지 분들이 많이 오시죠. 그걸 그 특산품을 사러. 네, 그렇기도 하죠. 그렇기도 하죠.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굉장히 넓은 나라에서 이동을 하는데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화석 연료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면 신선도도 떨어지고 하니까 나온 개념이긴 한데 우리나라처럼 좁은 나라에서는 딱히 뭐 그렇지 별 그 효과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유통이 좀 단계가 높잖아요. 그렇죠. 유통이 여러 단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6단계 정도를 보통 거쳐요. 신선식품도. 그래서 저기 남쪽에서 생산된 농작물 같은 것도 수도권의 물류센터로 한번 왔다가 다시 그 지역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로컬 푸드 그러니까는 그 중간에 유통 단계를 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이 50km의 개념보다는 중간에 유통 단계를 많이 줄이고 그 근거리에 있는 농작물 재배한 것을 직거래로 매장으로 농민하고 바로 한다. 이런 개념이 조금 더 강해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실제로 한 만 24시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6단계를 거쳐서 대형 물류센터를 거쳤다 오는 그런 푸드보다 이런 직거래가 한번 이렇게 형성이 되고 나면은 그 거의 만 하루 정도 더 빨리 매장에 도착을 하죠. 그다음에 유통 단계도 줄어드니까 대체로 뭐 계절 따라 차이는 있지만 10에서 20% 선도도 유지가 되고 가격도 싸고. 그렇죠. 좀 쉽게 좀 과격하게 쉽게 예를 들면은 제주산 갈치가 제주 사람 사 먹는데 서울에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왔다가 다시 제주로 내려가는 이런 유통 구조였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로컬 푸드라고 하면 제주 그 지역에서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모든 생협이 다 로컬 푸드를 취급하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약간 로컬 푸드 개념으로 많이 하는 생협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이런 일반 마트들 그러니까 생협은 회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회원비를 내셔야 되고 뭐 1시간씩 교육도 받으셔야지 회원이 되실 수가 있는 곳들이 근데 있어요. 요즘 그 자리에서 그냥 회원 가입해 줘요. 근데 저는 가입하려고 했더니 40분을 교육 받으시라고 시간 없어서 나왔거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생협도 죄송합니다. 생협도 좋습니다. 생협 좋은데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대형 마트들이나 이런 데서도 로컬 푸드 비중이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농협 같은 경우, 그러니까 농협은 서울에는 매장이 없어요. 로컬 푸드 매장이. 그런데 한 전국에 한 125곳 중에 아까 그 도선님이 하셨다는 농민이 직접 가서 그 자기가 그 재배한 작품 진열하고 가격도 본인이 매기고 이런 것들이 그걸 모아놓고 그렇죠. 늘어나고 있죠. 근데 왜 했던 거예요, 봉도사는? 저는 시골에 내려왔고 1년 균형을 했었으니까요. 1년 균형. 그래갖고 거기 농협이 아니라 협동조합을 만들어 놓고 지금도 잘 굴러가고 있어요. 그랬던 그때 그곳이요. 근데 이제 그게 협동조합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하고 직거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또 다른 경로로 로컬 푸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서 두 가지 경로로 나뉘었죠. 이게 또 완전히 하드포크네요. 이제 비트코인이 나뉘듯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도권을 겨냥한 직거래보다도 우리 지역 상품을 모아서 파는 이런 쪽으로 하고 여기서 소비가 되면은 그다음에 무슨 택배도 우리가 좀 확대해 보겠다 하고 한 라인이 사실 실제로 로컬 푸드 하시다가 이런 그런 먼 곳으로 그 왜 바로 택배 거래 이런 거 이제 해갖고 굉장히 부자 되신 농민들도 속속 나오고 근데 있어요. 그것도 거품이 있어요. 왜냐하면 택배 하면은 그 지역 그 지자체에서 보조를 좀 해줘요. 왜냐면 택배 하게 되면 늘 적자거든. 비용 들고 뭐 인건비 들고 그러니까 그 보조를 해줘서 그것 때문에 하는데 택배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수익이 잘 안 올라. 아주 대량으로 가지 않으면.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좀 그 라인이 형성되고 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믿어먹고 사죠.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로컬 푸드나 이런 식의 방식이 굉장히 폭락할 때는 많이 안 떨어져요. 맞아요. 그렇지만 폭등할 때 좋은 거죠. 소비자들한테도. 그리고 평소에도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김정실님 로컬 푸드
푸드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역 농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 같아요. 네. 중간에 유통 과정도 줄여서 가격도 착하고 그다음에 선도도 좋고 로컬 푸드 하는 지역이 많은데 처음에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 때문에 또 쉽게 들어왔다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노력도 그러니까 지금 김정진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 농민들이 굉장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또 본인들이 계속 그렇게 꾸준히 노력을 하고 다른 데랑 또 경쟁이 되셔야지 실제로 살 수 있는 방법이죠. 근데 우리 시간이 이렇게 없나 벌써 끝났나? 어머 우리 오늘 예? 그러네요. 네. 캐릭터 한류해야 되는데 예? 설명만 해주고 가면 안 될까? 그러니까 이거 짧게 설명드리면은요. 예. 우리가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는 뭐 미키마우스라든가 예. 일본의 도라에몽 이런 캐릭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예. 그쪽의 문화에 큰 틀에서 영향을 받는 건데 예. 지금은 우리의 한류가 튀어나가면서 뽀로로 또 뭐죠? 그 뿌까 또봇 네. 이런 우리의 한류가 캐릭터가 촉촉촉 퍼져나가고 있다. 전 세계로. 예. 예. 그럼 완전 대세 역전인 거죠. 아 그럼 다음 시간에 이거 조금 더 하죠. 경제적이자 문화적인 그런 그거 사안이었습니다. 진짜 사실 우리나라 진짜 경쟁력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고 보면 쓸데있는 경제 뉴스 알쓸경제. 자 함께하신 분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근데 맨날 잊어먹어요. 인사하세요 두 분 다. 네. 우리 권혜리 기자님, 정철준 평론가님 인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뵐게요. 예,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